안녕하십니까. 오늘 소화기 질환 중재 영상의학의 강의를 맡게 된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분야 이무숙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마음고생 많았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너무너무 고생하셨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터벤션 영상의학 중에서도 소화기 질환의 중재 영상의학입니다. 아마 1학기 때 강의 들으셨던 것처럼 인터벤션 영상의학이라는 것은 그 혈관 장비를 비용해서 투시, CT, 초음파 혹은 MRI 등의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수술하지 않고 의료기구를 삽입해서 비침습적으로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분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역시 이제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1980년대에 간암의 인터벤션 치료가 시작되면서 국내 및 국외의 인터벤션 영상의학의 역할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그림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인터벤션 장비를 보여주는 그림이고 다 아시겠지만 인터벤션 실에는 메인 기본적인 중심이 되는 혈관 촬영 장비와 함께 각종 초음파와 CT 영상 등을 볼 수 있고 이 영상을 토대로 인터벤션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실제로 간암 환자를 치료하는 저희 시술 장면이고요. 저희 시술방은 즉 인터벤션 룸은 수술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를 그 시술할 때는 에이셉틱 프로시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술방과 같이 수술 모자, 수술복, 장갑 그리고 모든 세팅이 에이셉틱 프로시저입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투시를 하기 때문에 엑스레이 프로텍션을 입는다는 게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역시 아마 전에 보셨던 사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영상의학, 인터벤션 영상의학을 위해서는 각종 니들, 그리고 카테터, 그리고 요도 철사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간단한 인터벤션 영상의학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소화기계 질환의 중재 영상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1학기 때 바이옵시랑 농양 그리고 위장관 질환에 대한 인터벤션 영상의학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번 강의 시간에서는 간암 인터벤션의 치료, 그리고 문맥 고혈압의 인터벤션 치료, 마지막으로 담도 및 담낭 질환의 인터벤션 치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암입니다. 간암은 헤파토셀룰러 카시노마 또는 HCC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5번째 흔한 종양이고 3번째로 흔한 종양 연관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HCC는 리버시로시스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고 가장 흔한 리버시로시스의 원인은 아시아에서는 B형 간염이고 일본이나 서구에서는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특히 리버시로시스는 간세포암의 매우 높은 위험 인자이고 약 80에서 90% 정도가 간경변이 있는 환자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간경변이 있는 경우에는 간경변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간암의 발생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암의 인터벤션 치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암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간암의 헤파토칼시노제네시스와 니오안지오제네시스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됩니다. 간경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바이러스, 헤파타이티스든 알코올 리버 디지즈이든 어떠한 원인에서 리버 시로시스가 오면 우리가 노듈라 리버 시로시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리버가 아니고 그러니까 간경변으로 변하면서 각종 노듈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RN이 리제너레이팅 노들이고 DN이 디스플라스틱 노들입니다. 그래서 간경변 자체에 이렇게 많은 노들들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RN과 DN은 프리네오플라스틱이고 DN에서 이제 점점 early HCC, progress HCC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칼시노제네시스인데요. 특히 디스플라스틱 노들에서 조기 간세포암 및
조기 간세포함에서 진행성 간세포함으로 변하는 이 과정을 헤파토칼시노제네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경변이 있는 환자들은 루틴 설베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경변이 있는 환자들에서 이렇게 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주의 집중해서 환자를 케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셔야 할 것은 니오안지오제네시스라고 해서 간암의 인터벤션 치료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간세포암이 발생할 때 악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상 간 동맥과 문맥이 감소하고 비정상적인 동맥 혈류가 증가한다는 게 중요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포탈 트리아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탈 베인, 헤파틱 아처리, 그리고 바이덕트가 이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상 아테리얼 플로우가 감소를 하고 그러면서 포탈 플로우도 감소하면서 포탈 플로우도 아닌 정상 아테리얼 플로우도 아닌 비정상적인 신생 동맥 혈류의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포탈 트라이드가 없어지고요. 언페어드 아테리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캐필라리제이션이 됩니다. 이게 지금 니오 안지오제네시스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ll differentiated HCC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well differentiated HCC에서 moderate differentiated HCC로 갈수록 이 단독 동맥의 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비정상적인 동맥 혈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HCC에 MRI나 CT 소견, 특징적인 CT 소견이 있는데 그것이 이 비정상적인 동맥 혈류 때문에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래는 정상이었던 헤파틱 아터리, 바이덕트, 포탈벤이 보여야 하는 이 포탈 트라이아드가 없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언페어드 헤파틱 아테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탈벤과 정상 헤파틱 아테리의 그 모양이나 수가 디스플라스틱 노즐에서 moderate 또는 poorly differentiated HCC로 갈수록 감소하고 HCC로 갈수록 abnormal 아테리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식도를 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리버 시로시스의 리제너레이팅 노즐에서 moderated HCC로 갈수록 정상적인 포탈 비너스 서플라이나 헤파틱 아테리얼 서플라이가 점점 감소하고 비정상적인 abnormal unpaired arterial supply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 칼시노제네시스와 니오안지오제네시스가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은 이제 HCC의 그 기본 패소제네시스이고 그러면은 이 HCC 환자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치료 방침을 세우고 서베일런스를 해야 되나가 항상 그 문제가 될 텐데요. 굉장히 많은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한국 크라이테리아도 있고 미국 크라이테리아도 있고 재팬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 크라이테리아도 있고 유럽 크라이테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 그 중에 그나마 조금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은 그 스테이지나 어떤 트리트먼트 플랜 세울 때 우리가 쓰는 그 원칙은 AASLD라고 해서 미국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미국에서 쓰는 방법은 이제 루틴 설베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설베이를 하다가 노들이 발견되었다. 그럼 노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떻게 팔로우를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 HCC라고 진단을 내려서 치료에 들어갈 건가 같이 이 개념이 모두 그 방법을 보여주는 시스템이고요. 예전에는 없었지만 라이라즈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미지 스터디에서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면 HCC라고 진단을 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이게 HCC로 갈 확률을 따져서 이제 그 카테고리화 시켰고요. 이건 최근에 나온 개념이고 가장 최근엔 2018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라즈라는 것이 그 정해진 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키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라이라즈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정형화된 그 진단의 원칙이기 때문에 치료 플랜을 세우기에는 되게 쉽고 또 이 정형화된 진단 원칙이어서 그 다른 병원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라즈의 그 원칙에 따라서 이게 그 구별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이네스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크기가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안에 뭐 네크로시스랑 패티 메타몰포시스가 있느냐의 등등에 따라서 라이라즈 1에서 카테고리 5까지 나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영상 소개를 합쳐서 뭐 카테고리 3나 4였을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하는 것이 이제 이 AASLD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라제 뭐 여러분께서는 아마 아직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테랄리는 일단 튜머 사이즈가 나와 있고 튜머 사이즈에서 이제 이 튜머의 모양이 이네스가 되느냐, 조형 증강이 되느냐, 조형 증강이 안 되느냐, 워시아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특징적인, 다시 말해서 특징적인 HCC의 이미지 소견을 보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카테고리에 따라서 서베일런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에라즈 1과 2는 비난에 가깝고 3는 애매하니까 팔로우 하자가 되겠고 4부터는 HCC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다르즈 그리고 AASLD 시스템에서는 치료를 하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가라도 또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한 HCC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바이어블 튜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치료 방침을 세우고자 그 계획하고 그 정형화 시켰기 때문에 팔로우업 할 때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이 사용하는 것은 BCLC 스테이지라고 해서,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 환자가 왔을 때 환자에 따라서 스테이지를 나눕니다. 이 스테이지를 나눈 것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팩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AASLD에서는 이것이 HCC니 아니냐, 그럼 HCC였을 가까울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였다면 BCLC 스테이지는 HCC 환자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는 때 굉장히 유용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스테이투스 환자의 지금 현재 상태, 그다음에 노달 메타스테시스, 디스턴스 메타스테시스까지 다 봐서 이렇게 스테이지를 세우게 되겠고요. 아마 스테이지가 높을수록 뭐 이제 아주 큐러티브 트리트먼트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모식적으로 나눠진 그림이고요. 이게 튜머가 한 개일 때, 그리고 튜머가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 로브로 나눴을 때 싱글 롭에 국한되어 있는지, 멀티플 튜머가 양쪽 롭에 다 있는지, 포탈 베인에 인볼먼트 했는지, 그리고 멀티플 메타스테시스가 있는지, 아니면 인필트러티브 HCC인지 따라서 스테이지가 나누게 되겠고, 이 스테이지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 플랜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표가 좀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TAC란다. 그 HCC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까라는 그 플랜이 이 표에 다 함축되어 있거든요. 이 표를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게 앞으로 간암의 치료에 대해서 조금 그 계획을 세우고 이해하시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싱글 튜머다. 그러면 당연히 리섹션이죠. 근데 리섹션이 안 되는 경우에서는 이제 RFA, 라디오 프리퀀시 어블레이션이나 마이크로웨이브 어블레이션 사용할 수 있고 그 치료가 튜머가 3개면 스테이지 A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싱글 튜머일 때 우리가 리섹션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리섹션 하시냐? 당연히 튜머는 수술하는 게 제일 좋죠. 내 몸에 튜머가 없는 게 큐라티브 트리트먼트니까요. 근데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수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판단할 때 ICG 테스트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ICG는 인도사이아닌 그린 클리어런스 테스트라고 해서 간의 펑셔널 블러드 플로우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성 간질환을 동반한 환자 간 절제 시 술전 ICG 테스트가 절제 후 간의 기능적 예비 등을 아는 데 중요한 힌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HCG 환자는 크로닉 헤파타이티스나 L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나서 남아있는 간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노스틱 팩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ICG 테스트가 되겠고, 만약 ICG의 수치가 높을수록 간에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무려 간 기능 저하를 시사합니다. 정상적으로는 10% 미만인데요. 퍼센트가 올라갈수록 간 기능 저하가 심하다는 걸 시사하는데, 일반적으로 40% 이상이면 간절제를 하지 말라고, 간절제를 하지 말라고? 아니, 간절제 시에 컴플리케이션이 많다. 남아있는 간에 예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헤파틱 페일러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서 40% 이상이면 수술을 권하지 않고, 실제 필드에서는 30% 이상이어도 이 고도로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술을 꺼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치료 플랜을 세울 때는 BCLC 크라이테리아뿐만 아니라 이렇게 ICG 테스트나 환자의 퍼포먼스 스테이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터벤션은 수술이 안 되는 환자에서 수술이, 그러니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뭐 하트 프라블럼, 심장 프라블럼일 수도 있고, 말씀드렸던 ICC 테스트 이상일 수도 있어서 리섹션이 안 되는 환자에 있어서 인터벤션 치료를 이제 유리하게 되는데, 많은 인터벤션 치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컬 어블라티브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로컬 어블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것이 early stage, 그러니까 LT나 수술이 안 되는 간암 환자에서는 굉장히 좋은 트리트먼트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이퍼더믹 메서드가 있고 하이포더믹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블레이션 말고 알코올 에탄올 인젝션 하는 방법이 있고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주로 쓰는 방법은 Thermal Ablative Treatment랑 PEIT인데요. 그 중에 Thermal Ablative Treatment 중에서도 하이퍼더믹 방법인 RFA와 MWA, 즉 마이크로웨이브 어블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최근에는 크라이오 어블레이션도 시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실 것은 로컬 어블라티브 트리트먼트 중에 RFA입니다. RFA는 굉장히 많은, 흔하게 아주 자유주 애용되고 있는 간암의 그 로컬 트리트먼트 중에 하나로서 하이 프리퀀시 일렉트릭 큐런트를 기구에서, 그러니까 그 RFA를 치료할 수 있는 특정 기구에서 주게 되면 이 큐런트가 열로 변하면서 결국에는 열 에너지가 튜머를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죠? 태우는 게 맞죠. 태운다고 말할 수 있죠. 결국 electric frequency curancy가 열 에너지로 변해서 그 튜머를 어블레이션 하는 건데요. 코아굴레이션 네크로시스를 유도하는 것이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 RFA 때 쓰는 니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니들의 중요 장점은 이 버튼이 있잖아요. 버튼으로서 이 열 에너지가 나가는 구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이 3cm를 치장하면 이 절연체, 노란색인 절연체가 벗겨지면서 그 에너지가 나가는 구간이 3cm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니들을 가지고 RFA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목표는 종량이 있으면 종량 주변에 이제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하죠. 세이프티 마진이 5에서 10mm 정도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최소 50도씨 이상의 온도를 5분 이상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응 중이 되게 중요합니다. 40 미만의 단일 종량이거나 각각 종량 장경이 30 미만이 3개 이하일 때, 그리고 복수와 출혈 경량이 조절되는 환자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영상 검사에서 종량이 잘 보여야 합니다. 영상 검사에서 종량이 보이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 튜머로 가는 어프로치 루트에 바울이라든지 메이저 베슬이 없어야 합니다. 바울이 있으면 당연히 퍼포레이션 때문에 컴플리케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 인지하고 나서 RFA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림이 좀 깨졌는데 이 환자는 이제 히스토리상 옛날에 이제 라이트 로벡토미를 받았고요. 이번에 계속 ACCS로 라이트 로벡토미를 받고 계속 이제 팔로업 하는 환자인데, 팔로업 CT에서 레프트 로베 아테리얼 페이즈에서 이네스가 되고 포탈 페이즈 그리고 딜레이 페이즈로 갈수록 워시아웃 되는 전형적인 HCC 이넨스먼트를 보이는 노들이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 환자는 다른 데는 없었고 레프트 로베 싱글 노들이었기 때문에
싱글 노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P 또는 RFA나 마이크로웨이브 어블레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아마 OP가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는 OP가 안 돼서 RFA 의뢰가 왔고요. 저희가 RFA 의뢰를 받으면 말씀드렸지만 영상에서 보여야 합니다. 저희는 MR이나 CT 가이드로 RFA를 하지 않고 초음파 가이드로 RFA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CT에서 보였던 또는 MR에서 보였던 노들이 RFA에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비게이션 소너를 하게 되는데 이 내비게이션 소너는 굉장히 최근에 하이엔드 기술이고요.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그 특정 초음파 기계에 네트워크로 MR 이미지를 이렇게 보내주면 초음파와 MR 이미지를 퓨전을 시켜서 똑같은 위치에 초음파에서 MR 이미지와 초음파를 퓨전을 시켜서 초음파에서 MR에서 보이는 정확한 위치에 초음파에서 노드를 찾게 해주는 기구고요. 지금 보면은 요 부위가 이게 세모로 보이는 부분이 초음파고 백그라운드가 MR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백그라운드를 맞췄더니 정확한 이 위치에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에서 메스를 확인했기 때문에 RFA가 가능했던 환자고 지금 보신 이 하얀 선이 RFA 니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초음파에서 발견한 이 RFA HCC 노들에 대해서 RFA 니들로 어프로치를 했고요. 그럼 RFA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구에서 RFA 장비에서 나오는 일렉트릭 큐런트가 결국 간에 와서 니들에서는 그 에너지가 히팅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열 에너지로 인해서 메스가 타게 되는데요. 그 탈 때 초음파에서는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메스 크기가 요만한데 그 하얗게 된 부분은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세이프티 마진을 찾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CT는 RFA 하고 나서 찍은 거고요. 이전 진단 때 찍은 MRI랑 비교하면 요 위치에 메스가 없습니다. 이건 RFA 하고 난 흔적입니다. 그래서 RFA도 잘 되면 그 캔서 셀을 다 이제 네크로시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봤을 수 있는 방법은 마이크로웨이브 어블레이션인데요. 마이크로웨이브 어블레이션이나 크라이오 어블레이션 다 RFA랑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이 어블레이션에 특화된 니들을 병변에 찌르는 건데요. 그 찌를 때 찔러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이제 일렉트릭 큐런시냐 아니면 마이크로웨이브냐 마이크로웨이브가 결국 전자레인지 에너지잖아요. 전자레인지. 그래서 전자레인지 에너지처럼 그 에너지냐 아니면 똑같이 니들로 찔렀는데 이게 히팅 에너지가 아니고 아예 동사를 시키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고요. 크라이오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 니들을 찌르면 니들 안에 아르곤 가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주변을 하얗게 동사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찌르는 건 똑같고 찌르는 따라서 이 에너지가 어떤 식의 에너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RFA든 마이크로웨이브든 크라이오 어블레이션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PEIT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PEIT도 찌르는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특정 장비에 의해서 무슨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노듈에 직접적으로 알코올을 주입하는 거예요. 알코올 자체는 굉장히 사이토톡식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튜머셀에 바로 작용을 해가지고 네크로시스를 일으키면서 사이토플라즈믹 프로테인의 디하이드레이션을 일으켜서 코아굴러티브 네크로시스를 유발하게 합니다. 또는 또 이스케믹도 일으킬 수 있고 그 튜머 안에 있는 아브도말 베슬의 스롬보시스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념이 다르지만 모두들 싱글 튜머나 또는 3개 미만의 튜머에 직접적으로 바늘을 찔러서 치료하는 것이 로컬 어블레이션 트리트먼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제 다음에 저희가 보여야 할 것은 트랜스카테터 아티리얼 케모 엠볼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카테터를 통해서 항암제를 직접적으로 종양 공급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인데요. 종양을 공급하는 동맥을 선택해서 색전하여 허혈성 변화를 유도하고 종양을 괴사시키고 그리고 종양 안에 오래 머물러서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주요 기전이 되겠습니다.
특히 리피오돌이라는 물질과 함께 아드리아마이신, 미토마이신 등의 항암제를 혼합해서 동맥에 주입하고, 그다음에 그 동맥을 막기 위해서 젤폼이라는 색전 물질을 주어서 TAC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항암제를 섞는 리피오디로라는 물질은 리피오드라는 물질은 항암제의 운반체로서 혼합된 항암제를 서서히 방출하고 효과를 오래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작용 기전은 이 자체가 림판지오그래픽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종양혈관이 아닌 종양혈관은 비정상적이잖아요. 이 비정상적인 종양혈관에는 RES 시스템이나 림파틱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리피오돌이 들어가면 종양에 들어간 혈관이 흡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암제를 운반하는 운반체에서 최적의 요건을 보이고 있는 것이 리피오돌이고, TAC는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다 리피오돌만 쓰거든요. 그래서 리피오돌은 굉장히 중요한 항암제의 운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TAC는 사실은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어떠한 치료도 안 될 때 TAC를 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금기증이라고 하면 빌리루빈이 너무 높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외에 복수가 너무 많다든지, 헤파틱 엔세팔로스패스가 너무 심하다든지, 그리고 메스 자체가 메인 포탈 베인에 인버블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것은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펌플렛인데요. 굉장히 그림이 그림으로 설명을 잘해줘서 인용을 좀 했습니다. 이 그림이 간암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간암 안에 아브노말 헤파틱 아테리얼 서프라이를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리피오돌을 쓰면은 TAC이고요. 리피오돌이 아닌 우리가 DC비드, DBTAC라고 해서 그 그러니까 항암제를 머금은 구슬로 엠볼리제이션을 하면은 DBTAC이고, 엠볼리제이션을 할 때 항암제가 아니라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면 TARE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게 TAC와 DBTAC 그리고 TARE를 보여주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그 개념을 설명해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TAC를 하면 합병증이 생기는데 제일 흔한 합병증은 이제 약 자체의 독성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이 있고, 그 외에는 색전 후 증후군이라고 해서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이라고 해서요, 페인이 많고 피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3, 4일 이내 소실이 되는데, 이 페인이 그게 약 때문인지 아니면 색전 때문에 생기는 건지 모르지만 압도미널 페인이 굉장히 심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항상 TAC 할 때는 마약성 진통제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간 실질 자체의 손상이라든지 빌리아리 스트릭처에 빌리아리 컴플리케이션이 올 수 있습니다. TAC를 하려면 기본적인 셀렉 아테리의 아나토미는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 아테리는 아마 아실 거로 생각이 되고, 셀렉 트렁크가 있을 때 스플래닉 아터리, 레프트 가스트릭 아터리, 커먼 헤파틱 아터리에서 가스트로 두오데널 아터리가 나오고, 가스트로 두오데널 아터리에서 가스트로 에피플로이가 나오면서 커먼 헤파틱, 프로퍼 헤파틱, 레프트,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로 나뉜다는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야지 우리가 치료할 수 있겠죠. 자, 간암의 TAC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테터와 유절 철사로 헤파틱 아테리를 셀렉션해서 조영제를 주었더니 굉장히 인핸스먼트가 잘 되는 두 개의 노들이 보입니다. HCC로 진단할 수 있는 전형적인 안지오 소견이고요. 그래서 요 노들에 대해서 요 노드를 공급하고 있는 혈관을 헤파틱 아테리 브랜치를 찾아서 지금 까망색이 보이는 곳이 이 리피오돌인데요. 리피오돌을 줬더니 메스로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TAC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방금 보셨던 게 컨벤셔널 리피오돌을 사용하는 TAC라면 지금 보시는 것은 DB TAC입니다. 우리가 DB 또는 DC 비드 TAC라고 하는데, 리피오돌은 시술을 하고 나면 이분은 이제
TAC를 자주 받은 분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TAC 이후에 복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컨벤셔널 TAC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분 많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컨벤셔널 TAC를 하지 않고 리피오돌이 아닌 비드, 그러니까 항암제를 머금은 구슬을 사용한 TAC를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컨벤셔널 TAC를 받았기 때문에 흔적이 보이는데, 컨벤셔널 TAC를 받은 사람은 CT에서 아주 하얗게 거의 본하고 똑같은 덴시티를 보이는 메탈릭 덴시티를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엔지오그래피 상에서는 이렇게 까맣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DC 비드는 이렇게까지 인핸스가 안 되고, 이분이 여기가 메스였거든요. 그래서 DC 비드 TAC를 하니까 뭔가 메스처럼 보이긴 하는데 리표돌만큼 까맣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DCBD TAC를 한 거고, DCBD TAC를 하면 팔로업 할 때 리피오돌 TAC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이 환자는 동일한 환자고 DCBD TAC 하기 전에 찍은 CT입니다. 이전에 리피오돌 TAC 이후에 남은 흔적이 보이고 있고, 하얀색 표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아테리얼 CT에서 인핸스먼트를 보이는 HCC 컴포넌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리피오돌 TAC 한 거고요. 그래서 DCBD TAC를 하고 나서 팔로업 CT를 찍었더니 아테리얼 인핸스먼트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피오돌 TAC와 DCBD TAC는 TAC 이후에 보이는 성상이 달라서 팔로업 할 때도 주의를 좀 해야 하고요. DCBD TAC는 리피오돌 TAC와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암제를 운반하는 운반체가 리피오돌이 아니라 구슬이라는 거고요. 물론 흡수되는 구슬이죠. 근데 이 구슬에서 장기간 동안 계속 항암제를 뿜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DCBD TAC는 리피오돌 TAC와 달리 TAC 이후의 합병증, 특히 통증이 거의 없어서 컨벤셔널 TAC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던 분들에게서는 세컨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 익스트라헤파틱 콜라테랄인데요. TAC는 튜머를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RFA처럼 튜머를 태우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는 것처럼 튜머를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튜머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튜머 셀 안에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리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커를 해서 그러니까 헤파틱 아테리로 들어가는 TAC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 헤파틱 아테리는 없어지게 되고, 근데 튜머 셀은 남아있기 때문에 헤파틱 아테리 외에 아테리아 플로우가 생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익스트라 헤파틱 콜라테랄인데요. 인페리어 플레닝 아테리, 오멘탈 아테리 등등 많은 브랜치에서 리커런트 HCC를 서플라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셀리악 엔지오그램에서 아까 보였던 셀리악 엔지오그램에서 튜머 스테이닝이 안 보이면 익스트라 헤파틱 콜라테랄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게 옛날에 리피오돌 했던 흔적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히스토리를 보면 TAC를 거의 한 4-5번 받았던 분이셨고, 이분은 이제 마지막 팔로우를 했는데 TAC를 받았던 근방에 또 이제 HCC에 합당한 그 인핸스먼트 소견을 보여서 TAC를 한 번 더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셀리악 아테리를 걸어서 엔지오를 했는데, 자, 튜버 스페인이 안 보이죠.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헤파틱 아테리에서는 서플라이가 안 가는구나. 그런데 CT에서 분명히 인핸스먼트가 되었기 때문에 익스트라 헤파틱 콜라테럴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분은 튜머의 위치가 리버도미어였어요. 그래서 프레닉 아테리를 염두에 두고 프레닉 아테리 엔지를 했더니 메스 옆에 아주 큰 프레닉 아테리에서 들어가는 바스큘라 서플라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프레닉 아테리 엠볼리제이션을 했고, 이렇게 엠볼리제이션 잘 됐습니다. 그래서 루틴 엔지오에서 그러니까 헤파틱 아테리 엔지오에서 보이지 않으면 꼭 익스트라 헤파틱 콜라테랄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TAC는 할 때마다 피모럴 아테리를 펑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맥 내 포트 시스템을 통한 동맥 화학요법은 동맥에 아예 카테터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카테터를 통해서 항암요법을 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TAC의 금기였던 포탈 베인 스롬보시스가 있는 경우에도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탈 베인 트롬보시스가 있는 경우, 종양의 크기가 매우 큰 경우, 그다음에 션트가 너무 심할 때는 TAC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포트를 심어서 지속적으로 항암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큰 메스가 있었고요. 라이트 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큰 메스가 있는데 메인 포탈 베인에 아주 심한 튜머 스롬보시스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되고 TAC는 안 되고 수술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럴 때 이제 포트를 씻는데요. 셀리악 엔지오를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는 스플린이고요. 오른쪽 리버에 큰 튜머 스테이닝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셀리악 엔지오를 했더니 스플린 아테리도 보이고 가스트로 두오데나리 다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포트를 항암요법을 하려면 타겟 리전에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테터를 헤파틱 아테리 쪽으로 박아놓고 다른 데에 그 항암제가 안 가도록 이 코일로 막습니다. 그러고 나서 엔지오를 해가지고 그 조영제의 흐름이 헤파틱 라이트 리버로만 가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술을 종료하고요. 여기 이제 서브큐테니어스 에어리아, 그러니까 복부 피하 지방 안에 챔버를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는 필요할 때마다 챔버에 니들을 딱 꽂아가지고 항암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고요. 이렇게 시간이 이게 원래 이 주제 가지고 1시간 동안 강의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 막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맥 고혈압은 정의상에서 문맥압이 비정상적인 상승인데요. 문맥과 하대정맥 사이의 압력이 12기압 이상일 때 임상 증상이 나타나고 이때를 이제 문맥 고혈압, 포탈 하이퍼텐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탈 하이퍼텐션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포탈 하이퍼텐션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중에 베릭스가 문제가 되고요. uncontrollable, 그러니까 조절되지 않는 아사이티스, 엔세팔로패시, 가스트로패시, 리날 신드롬 등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 고혈압일 때 인터벤션으로 할 수 있는 치료는 팁스, BRTO, PTVO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문맥 고혈압이 있을 때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건 베릭스거든요. 근데 베릭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건데, 자, IVC가 있고요. 포탈베인이 있습니다. 포탈베인 자체 플로우는 포탈베인에서 리버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리버에 강경화가 심하면 리버 자체의 포탈베인 하이퍼텐션이 심해서 플로우가 리버로 가지 못하고 밖으로 빠져요. 그러면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플로우가 반대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플래닉 베인이라든지 SMV에서 포탈 베인으로 가야 하는데 이 플로우가 가지 못하고 포탈 베인에서 SMV나 스플래닉 베인으로 플로우가 가서 압력이 가기 때문에 아브노멀 바스큘라 스트럭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프트 가스트릭 베인이나 포스티리어 가스트릭 베인 그리고 숏 가스트릭 베인을 통해서 압력이 다 전달되다 보니까 이런 베릭스가 생기게 되고요. 이 베릭스가 커지다가 안 되면 시스테믹 베인과 션트를 만들게 돼요. 그것이 바로 PSS, 포토 시스테믹 션트고 가장 흔한 게 가스트로 리날 션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베릭스를 보여주는 모식도고요. 그래서 베릭스에서 압력이 많이 증가해서 션트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션트가 만들어져도 계속 압력이 오면 베릭스가 터지죠. 그래서 베릭시얼 블리딩이고 에스오파지알 베릭스나 가스트릭 베릭스가 터져서 블리딩이 오면 정말 심각한 상태로 빠져요. 그래서 그걸 오기 전에 환자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터벤션 치료라든지 또는 엔도스코픽 트리트먼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맥 고혈압의 인터벤션 치료 중에 가장 먼저 보실 것이 팁스고 팁스는 트랜스주귤라 인트라헤파틱 포토 시스테믹 션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탈베인이랑 IBC 또는 헤파틱 베인이랑 션트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포탈 프레셔가 베릭스로 안 가고 그냥 시스테믹 베인으로 가게끔 유도하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적응증이 있죠. 정맥류 출혈, 복수, 헤파토리널 신드롬 등등이 있고 금기가 있습니다. 시스틱 리버 디지즈 안 되고요. 폴모나리 하이퍼텐션이 있어도 안 됩니다. 네, 빌리아리 셉시라든지 다른 인펙션 포커스가 있거나 헤파틱 엔세팔로패시가 있어도 살 수 없습니다. 자, 트랜스 주글라니까 주글라 베인을 통해서 카테터를 넣고요. 이게 헤파틱 베인을 셀렉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포탈 베인이잖아요. 그래서 헤파틱 베인에서 포탈 베인을
리버를 관통해서 찔러요. 그래서 포탈벤을 찾아서 이제 스텐트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술하는 거고요. 주글라 베인에서 헤파틱 베인을 셀렉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셀렉션 한 거에서 포탈 베인을 찔렀어요. 그래서 포탈 베인이 보였죠. 그래서 포탈 베인과 헤파틱 베인 사이에 인위적으로 길을 만드는 거라서 스텐트로 길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 포탈 베인이 원래는 이제 포탈 베인 프레셔가 높으니까 이 포탈 베인 엔지오를 하면은 가스트릭 프레셔가 쫙 빠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션트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션트를 만들어 주는 게 되겠습니다. BRTO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BRTO는 벌룬 어클루디드 레트로그레이드 트랜스피너스 오블리터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처음에 베릭스 모시도를 보여드렸을 때 포토 시스템이 션트가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포토 시스템 션트를 막아버려서 거꾸로 엠볼릭 에이전트를 베릭스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에스파잘 베릭스 블리딩은 팁스로 치료를 많이 하고요. 가스트릭 베릭스 블리딩은 이렇게 BRTO로 치료를 많이 합니다. 아까 팁스의 금기증이 엔세팔로패스였잖아요. 근데 엔세팔로패스는 BRTO에서는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자, 방금 보셨던 모습 또 한 번 나오고요. 요거 보시죠. 이거 가스트로이날 션트. 그래서 이 포탈 프레셔 하다가다가 안 돼서 베릭스가 만들어지고 이 베릭스가 견디다 못해서 션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션트를 볼룬으로 막고 난 다음에 요 베릭스 안에 직접적으로 엠볼릭 에이전트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BRTO고요. 그래서 가스트로이날 션트가 없으면 BRTO 할 수 없어요. 전제 조건이 가스트로이날 션트가 꼭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볼룬이에요. 볼룬으로 막고 엠볼릭 에이전트 넣는 클래식 BRTO고요. 근데 이 클래식 BRTO는 이게 볼룬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볼룬을 넣고 4시간 있다가 볼룬을 빼줘야 돼요. 볼룬을 우리 몸에 갖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환자가 시술을 하고 4시간 동안 계속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팔토라는 게 생겼어요. 팔토는 볼룬을 안 쓰고 플러그를 쓰는 건데요. 플러그는 몸에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팔토를 하게 되면 환자가 누워있을 필요 없이 그냥 딱 시술하고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피모럴 베인을 펑처를 하기 때문에 바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4시간이나 5시간을 억지로 누워있다가 다시 팔로우업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요즘 선호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팁스와 BRTO를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팁스하고 BRTO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팁스가 조금 더 인베이시브 하고요. 그리고 팁스를 하게 되면 리버 펑션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팁스의 금기증이 하나였던 엠파틱 엔세팔로패스가 헤파틱 엔세팔로패스가 악화되는데 그 포탈 베인에서 헤파틱 베인 또는 RBC로 바로 션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바로 시스테믹 서큘레이션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엔세팔로패시가 심해지지만 포탈 하이퍼텐션은 호전이 되고 에소파자 베렉스는 호전이 됩니다. 반대로 BRTO는 헤파틱 엔세팔로패시는 호전이 될 수 있으나 포탈 하이퍼텐션이나 에소파자 베렉스가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베렉스 치료를 할 때 전후 사정을 다 파악해서 인디케이션을 잡아야 돼요. 간단한 모식도고요. 이렇게 가스트릭 또는 에스파자 베렉스가 있을 때 엔도스코피로도 접근할 수 있고 팁스로도 해결할 수 있고 또는 BRTO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저것 다 안 되면 아예 다이렉트로 포탈 베인 펑처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것이 담도 담낭 질환인데요. 담도 담낭 질환은 우리는 이제 PTBD, PTGBD, Percutaneous Transhepatic Bidrainage 또는 Percutaneous Transhepatic Gallbladder Drainage라고 해서 메인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담관 폐설에 의해서 황달이 왔을 때 담관을 직접 천자에서 배액을 밖으로 해주는 것이 PTBD이고요. PTBD의 적응증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담즙 배액을 해야 하는 환자들, 그 다음에 조직 검사할 수 있고 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PTBD 금기증은 출혈입니다. 그러니까 리버를 관통하기 때문에 출혈 경량이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레이트 레벨이 5만 이하거나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는 PTBD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빌리아리 sepsis가 와서 환자가 거의 아주 크리티컬 컨디션이면 무시하고 해요. 왜냐하면 빌리아리 sepsis는 정말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환자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디컴프레션 해주는 게 중요해서요. 그렇게 심각한 환자일 때는
블리딩 텐던시가 있을 줄 알지만 sepsis로 환자를 있는 것보다는 그냥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출혈 경량이 있을 때는 하지 않습니다. 빌리아리 아나토미는 아마도 아시겠지만 매우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고 가장 흔한 베이직 타입이 타입 1으로서 라이트 레프트 그리고 커먼 헤파틱 커먼 바이덕트 그리고 GB에서 CH들이 연결되는 시스 덕트까지 이렇게 보이는 게 기본 아나토미가 되겠습니다. PTBD와 PTGBD를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PTBD는 바이덕트에 관을 넣어서 바이를 배액해주는 거고 PTGBD는 GB에 관을 넣어서 GB 안에 있는 바이를 배액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PTGB 바이덕트는 말했지만 빌리아리 sepsis고요. PTGBD는 급성 담낭염, acute cholecystitis일 때 PTGBD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면은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게 있죠. 이게 다 스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GB 스톤 때문에 아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왔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PTGBD를 해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담도민 담낭질환의 기본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배액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스텐트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디스탈 시비드 캔서여서 여기까지는 덕트가 보이는데 여기는 덕트가 안 보이면서 바로 도어되는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캔서 이물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환자는 지금 우리가 카테터를 넣었기 때문에 두오데눔이 보이는 거지. 사실은 덕트에서 두오데눔으로 바일이 안 내려가는 환자예요. 그러면 바일 때문에 황달이 오고 황달이 오면 빌리아리 sepsis가 오잖아요. 콜란자이티스가 와서. 그러면 어쨌든 PTBD를 했는데 그러면 이 길이 없는 상황에서 PTBD를 넣으면 죽을 때까지 PTBD를 갖고 살아야 돼요. 생각을 해보면 외부의 관을 평생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길을 만들어줍니다. 스텐트를 넣어서. 이것도 PTBD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길을 찾아서 카테를 넣고 여기 이렇게 관이 보이죠. 이게 금속 스텐트인데 금속 스텐트를 캔서가 있는 부분에 넣어줍니다. 이게 당연히 PTBD 트랙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조영제를 줬더니 원래는 안 보였던 길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PTBD를 통해서 스텐트로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결석이에요. 결석은 요도에도 생기지만 담관 또는 담낭에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PTBD 트랙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스톤 때문에 콜란자이티스가 왔던 환자고요. 이 환자 PTBD를 해서 종지를 쌌더니 CBD에 아주 많은 필링 디펙트가 보이죠. 이게 CBD에서 돌이 많았던 환자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도 지금 보이는 이게 스톤 바스켓인데요.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스톤을 다 꺼냈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스톤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PTBD를 통해서는 급성 황달의 디컴프레션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돌을 빼는 직접적인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검입니다. 이게 원래는 ERCP로도 굉장히 생검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 헤파틱 덕트는 보이지만 CBD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ERCP로 스콥이 올라가는 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황상 캔서가 의심이 되는데 캔서를 확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PTBD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TBD를 넣어놓고 PTBD 트랙을 통해서 이렇게 그 생검을 할 수 있는 포셉을 넣어서 조직을 뜯어내서 생검을 할 수 있습니다.